한 놈만 패는 정치스타 코미디 팟캐스트 씬 넘버 3 77회 2부 시작합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예. 팟캐스트 신 넘버 3 이용입니다. 예. 네, 신넘버의 임시 넘버 찌라시의 송명호 작가입니다. 시리얼 넘버 임시. 네, 임시.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대행 넘버라고 하죠. 아하. 오늘 원래- 대행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행을 다루는데 대행이 질겨. 오래가. 그래서 우리 신 넘버 3의 대행 네. 지라시님을 또 모시고 2부마저 1부의 반응과 상관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저 일부 반응을 안 보고 이 방송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어차피 안 봅니다. 저희 그런 거 안 보세요? 댓글이나 후기 이런 거 안 보세요? 저는 다음 정권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 모성을 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인물. 가능성은 열려있죠. 네. 그때 우리나라에 원폭 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대부분 외로운 대권 횡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행보라는 설도 있지만. 자, 좋네요. 77회 2부입니다. 77회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황교안 4부. 77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 영화 얘기 잠깐 했었지요. 나는 77번 아가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77번 아가씨? 예. 그냥 아가씨의 짝퉁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다르죠. 그럼 77번 한 아가씨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발상 자체가 아주 지라시적인.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이제 야동 전문가로서 네. 그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마사오님을 만나서 야동에 관한 어떤 지식으로 자웅을 겨뤄보고 싶은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 넘버 3는 저런 저질 컨텐츠를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 우리 한국의 마린 멀로까지 얘기가 됐던 정윤희 씨가 주연했던 정윤회 말고 정윤희. 정윤희. 예. 박호태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박호태 감독은 자유부인부터 많이 빨간 앵두 시리즈까지 하신 분이죠. 근데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7번 아가씨가 뭔가 하면 어렵게 살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윤희 씨가 김일아 씨 만났는데 폭군이에요. 폭군이고 가정을 안 돌봅니다. 그래서 애를 두고 상경에서 호스테스로 살아가는. 당시 이제 7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유신 후기에 이제 한국 영화의 여성 캐릭터가 호스티스나 뭐 소위 말하는 가정부 식모 또는 뭐 버스 안내양 이런 캐릭터가 있을 때 그렇죠. 호스티스물이 한때 굉장히 한국 영화의 그렇죠. 주류였던 적이 있었죠. 그때죠. 예.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정말 좋은 남자 하명중 씨를 만나가지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김일아 씨가 개과천선하에 나타납니다. 근데 아이가 아파서 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개과천선한 남자가 나타나서 정말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심파로 약간 흐르면서 김일아 씨가 반성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남자가 떠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77회 황교안이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선의를 느끼고 떠나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77번 아가씨 같이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77번 아저씨. 그랬네요. 네. 나는 77회에 나왔던 77번 아저씨 황교안 4편. 자, 제일 먼저 다룰 게 뭔가요? 이게 평소 같았으면 이 네. 남배우님 말씀하시는 걸 잔인하게 끊을 타이밍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니까 뭔가 연관이 있긴 있네요. 있죠. 거기 마지막에 개과천선한다니까 그 폭군이. 네. 이렇게 남배우님 말을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본 게 이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면 제가 미괄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네. 아니, 왜 그게 이- 내가 보기엔 의미가 있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뱀리는 것 같은데? 날 인디안으로 봅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근데 한다. 딱 그 스타일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괄식으로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죠. 네. 자, 황교안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금 이제 총리 시절로 올 것 같습니다. 장관에서 총리 가는 과정이죠. 대표적 악행이 몇 가지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을 주도했다. 얘기입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크게 화제가 됐죠. 여기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뭔가 이거 짝짝꿍한 게 아닌가 이게 나왔는데 통진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 정부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 황교안입니다. 직접 출석해서 강제 해산을 주도했습니다. 네. 일단 조사 전문 기자, 오늘 기자 작가 많은 분이 오셨네요. 네. 이용 기자. 저야 뭐 요즘 기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우리 사회는 한 번만 하면 그게 직업입니다. 그게. 그렇죠. 한 번만 하면. 예, 그렇죠. 자, 이때 상황이 뭡니까 한번 알려주시죠. 자, YTN 보도를 참고하겠습니다. 2013년 무렵이었죠.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진보당 핵심 인사들을 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네. 2013년 5월 무렵에 서울 합정동에서 모임을 열어가지고 국가기관시설 파괴 같은 걸 모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정동 녹취록을 근거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가 258표, 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역대 12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아, 큰 사건이네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하죠, 국회의원은. 네. 이석기 의원은 조작극이라고 강변을 했는데 9월 5일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한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 해가지고 징역 9년을 확정합니다. 큰 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바로 황. 그렇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예. 본회의에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석기 의원이 총책으로 지목된 아로. 야로가 아니고 야로 같은데 이게 지금. 정숙인데 아로는? 아, 그래요? 네. 나는 우리 롤로로자로 끝나는 말은 아로. 약간 롤스로이스 같기도 하고. 예. 아로가 뭡니까? 아로? 레보루션 뭐 오르가니제이션 뭐 이쯤 됩니까? 혁명 조직 뭐 그렇죠. 이렇게. 혁명 조직이라고 하는데 예. 센스가 별로. 어쨌든 이 최종 목표가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보고 받았다. 아로. 예. 그래서 체포 동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으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조직원들에게 물리적 준비를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내란을 음모했다. 이 의원 등 주요 공범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아로 조직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이 큰 중대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석기 의원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아로 대신에 예. 최순실 일당을 대입하면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물리적 준비를 돈을 모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렇죠. 자기들 국가 운영이라 생각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셨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우병우는 계속 잠적 내지 도주 상태로 있다가 왔잖아요. 출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흔적도 있고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근데 왜 구속 사유가 없다고 됐죠? 죽어라 얘기인가요? 죽어라. 아, 용 기자의 그 마음을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 네, 국가기관의 그 안에서 죽으면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 공무원분들이. 남들 피해주지 말고. 빨간 마티즈와 번개탄을 사들이는. 정말 지금 우리가 이제 새삼스럽게 보지만은 우병우와 비교했을 때 이석기 의원 과연 이런 처벌이 적당한지 정말 그리고 이게 이제 참고로 저는 이석기 의원을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뭐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의 정책이나 이런 뭐 발언 내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꾸준히. 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평소에 일관된 유머의식 부재에 의한 스텝 고임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거지 정말 뭐 그 양반이 MB나 박근혜 대통령이 선의가 있었는데 과정에서 잘못되어 결과가 안 좋아졌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 해석하는 거죠. 또 욕망과 대의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이 헛나왔는데 무턱대고 사과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말로 수습해 보려다가 더더욱 꼬이고 그렇죠. 꼬인 걸 다시 풀려고 하다가 또 꼬이고 그렇죠. 네. 스텝이 계속 꼬인. 네. 손석희 앵커와의 대화를 보면 제가 잘 안 보는데 그 20분을 다 봤어요. 정말 끝까지 꼬이고 있더군요. 네. 손석희 앵커께서도 꽤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전투 모드가 없는데 약간 전투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네. 손 앵커가. 네, 그렇죠. 아니 비판과 검증과 이런 회의하고 의심하고 이런 게 사유의 출발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막. 그럼 안희정 정권은 뭘 해도 선의로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도발 좀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니까. 네. 아니 이게 뭐지?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지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용 기자가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 음모를 필두로 해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법원에 이게 이제 정당 해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짜고 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걸 그때 터뜨렸을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최순실
사건 진행하면서 주변 증인들한테 나온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다카키 마사오 발언을 TV에서 본 최순실이 경로를 해서 저 X를 작사를 내야 된다. 이정이 라는 전제하에 정부가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 팀을 차려라 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법 전문가들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서는 도저히 이게 법적으로 이게 얽어맬 여지가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니까 그 담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외부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여의도에 별도로 사건을 법적인 논리를 만들기 위한 외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억지 논리와 기소 논리를 만들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뿌락치를 심어서 안 되는 녹취록을 만들고 전기밥솥을 폭발물로까지 증거로 포장해 가면서 이런 무리한 기소를 진행을 했는데 이 기소를 진행하고 이 기소를 나중에 유죄까지 끌어내는 중간자 실행자 역할을 한 사람이 황교안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이죠. 왜냐하면 황교안이 무식하고 경험이 없고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될 사람이었다. 또는 자신이 소신이 있어서 그 정당 해산에 참여했다라고 애초부터 내용을 밝히면 우리가 황교안에 대해서 일종의 저 새끼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무식한 놈이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황교안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낼 정도로 법적인 저서를 풀어낸 우리나라 최고 법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자체가 가장 이 모순 진보당 해산에 대한 모순을 법적 모순을 잘 알고 있을 위치에 있으면서 이걸 방조하고 협조하고 실제 최순실의 지시대로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는 결국 헌재까지도 압력을 넣은 정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정권,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모든 법조 비리에 있어서의 원상,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 비리의 시작과 끝이 바로 황교안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실행범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의 대단한 이론가, 괴벨스 같은 그런 역할인데 한편으로는 대부의 알파치노 같이 직접 선제 타격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시점으로 봤을 때도 2013년 한 7, 8월이니까 이게 정권 출범하고 한 반년 지났어요. 기선제압에서 선제 타격하고 과거의 구원, 대선 후보 당시 당했던 그 모멸감 플러스 초기에 때려잡을 선수로 국민 정서와도 조금 배치되고 하니 요 선수들을 절도산에서 모여서 했다고 해서 목을 잘라버리자. 이렇게 기획된 게 아니냐.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으로 국가를 전복할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그 뭐 장난감 총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냥 정권에 의해서 기획된 사상 검증을 통한 공당의 해산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석기 의원이나 모임에서 나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사실 좋게는 안 들리거든요. 뭐 그렇죠. 이상한 소리인 건 맞는데.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상한 소리이긴 하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날릴 수 있다. 선제 타격을 통해서 정권의 위험을. 그렇죠. 뭐 법이 중요해? 우리가 법이야. 다 이런 느낌. 그 사실상 더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당시에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왜 빨리 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이제 국민적인 그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고 또 그 당시에 그걸 빌미로 해서 그분들을 또 불법으로 이제 나중에 무죄 석방이 됐지만 구속시켜서 입을 닫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야권이라든지 정치권으로 퍼져나가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역할에 불쏘시개를 할 당은 이미 이제 김한길 안철수의 민주당은 그 당시는 새정치였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시점이었고 그나마 이제 통합진보당이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안에서 선제 타격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떤 강경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탄압을 다른 야당들이 수수방관하고 또는 자기 몸살이고 피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전국의 어떤 흐름은 완전히 새누리한테 휘둘리게 되는 청와대와 새누리한테 휘둘리게 되는 여건을 만들어낸 공포정치의 어떤 첫 실행이었다고 봐지는 거죠. 초기 집권 2년을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 통진당 해산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공안정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정규제 TV하고 했을 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봄이 되면 언론을 대청소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집권하고 나서 봄맞이하고 나서 여름 되기 전에 이념적인 대청소를 한 것이 바로 통진당 해산이다. 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 당시 정치 상황과 또 그 야당의 또 상당한 비리비리함, 성향의 모함 이런 것들을 보고 얘들이 맞아도 말리지 않겠거니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고 그걸 통해서 태평성대 2년을 부과하게 됐다. 쓰레기 같은 야당의 흑역사도 130석을 가진 야당이 이렇게 무력하게 검찰에 유린당한 아주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사례로 남아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통진당 예.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통진당은 자기들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검증받고 자기들 활동을 할 수 있죠. 충분히. 뭐 공당이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있으나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신넘버 3 인기의 저하 요인이라는 분석이 누가 있어서 내셔널리그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남 닮으신 분은 네. 내셔널리그 출신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사실상 프로듀서 공화당 출신이고요. 네. 황소공화당 대를 이어서 네. 흘러왔던 전통 보수, 전통 여당 출신입니다. 참고로 우리 찌라시님이 광주 분이에요. 네. 진짜요? 네, 광주에서 오래 사시고 뭐 집안이 사업하고 넉넉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럼 학생 운동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오히려 학생 운동 하려는 애들을 꼬셔가지고 실맥에서 애들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은 나라의 훌륭한 기둥이 되어야지. 왜 그런 공산당의 획책에 속아 넘어가느냐? 그렇지. 그런 불온한 사상들은 너희의 앞으로 미래를 오히려 얽어맬 뿐이다. 라는 논리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오히려 호남이나 광주에서 사업계 일종의 백두혈통으로 계속 계셨군요.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월계수회라고. 잘합니다, 저. 네, 박철원. 우리 영남대학교에 핵심 조직이 있어요. 박철원 전 의원의 사조직에 전남 청년 지부장을 맡아서 활동할 만큼. 이거 개쓰레기네, 이거. 그 개과천선 했대잖아! 아니, 팟캐스트 역사 중에. 이게 뭐야? 이딴 개쓰레기를 섭외했어. 내가 박근혜 찍었고 이명박 찍은 것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도 있어요. 난 안 찍었다니까요. EJ 때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가 그랬단 말이야. 네. 종편 부역자며 치어리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더하네. 어떻게 월계수에 전남 지부장을 했다고? 아니 광주 지역의 청년. 야, 광주구에 월계수에 광주 청년 지부장을 했다고? 예. 야, 진짜 이거 오리지널. 아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될 줄 알았냐고. 아니 그래도 외모가 이렇게 같은데 안 죽은 게 어디야 아직. 김정남이 최후로 보라고. 그럼 언제쯤 전향하신 거예요? 이제 92년도에 사업이 쫄딱 망하고. 네. 경제적 이해관계 정확하게. 네,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진창 같은 20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사회가 기득권과 비기득권 차이에 얼마나 심한 불평등과 또 불합리 그리고 이 신분의 벽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는 걸 몸소 체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라이프 스토리도 김정남하고 유사하네요. 김정남 씨 같은 경우 해외 40년을 떠돌아 생활했잖아요. 그러다가 죽게 되잖아요. 딱 그 정도 딱 맞습니다. 나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 놀라운 평행이론. 사업계 백두혈통으로 있다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다음에 여권에 줄대고 그 당시에 핵심이었던 월계수의 광주 청년 지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전남. 아니 광주라고. 광주가. 광주 지부장까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사업이 망하면서 20년간 이상 해외도 떠돌고 떠돌이 생활을 했지요. 그렇죠. 네. 해외까지 떠든 거 맞네. 해외까지 떠든 거 맞잖아요. 제가 그걸 좀 알고 드린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이분의 미래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짐작하지 마세요. 많이 쓰이는. 난 달라졌어. 해독제 좀 가지고 다니시고요. 비상용 해독제 같은 거. 그렇네요. 일단 말레이를 가지 않는 것으로. 일단 말레이 가면 말립니다. 가지 마시고. 그렇죠.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통진당 해산 과정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그때 뭐 했으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과거에 어땠느냐라는 얘기를 용 기자가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이게 리그 쪽으로 설명했는데 내셔널 리그에서 월계수회까지 가버리는 엄청난 갭이 느껴졌던 시간입니다. 남배우님은 프로듀서셨죠? 네, 저는 늘 프로듀서였고요. 네. 실제로 제가
라이트 더 프레지던트라고 되게 유명한 곳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권에 대한 것이 네. 전혀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수십 년간 프레지던트 줄임말 PD 아닙니까? PD 나이트 클럽 다녔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방송계에 와서도 프로듀서 쪽으로 있었고 영화 프로듀서도 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쪽 계열은 맞죠. 내셔널 리거들은 PD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프로듀서님들을 뭐라고 이렇게 딱히 지칭하는 건 없고요. 제가 그 친한 프로듀서님들에 대한 뭔가 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마구제비로 비판합니다. 힘의 절대적 우위에 의한 압박 축구를 가지고 이 더러운 PD 새끼들 이러면서 바로 욕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일정한 용서와 제 잘못에 대한 것은 아무 소명 그거 없고 통진당 지금 사태하고 똑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자기 그 과거사에 대한 또 회개 시간을 가지고 아니 이러세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비슷해요. 아무 혐의 그거 없이 무조건적인 반성을 요구해서 제가 나는 프로듀서였던 것을 심히 반성하면서 지장까지 찍어준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내셔널리그 한 분한테. 오. 왜냐면 이제 결혼식 때 그분이 한 3천만 원 내겠다 해가지고 근데 결혼식을 못 해가지고 그녀냐고 그 실패하는 바람에 결혼하셔야 되겠네요. 3천만 원. 아 지금은 조금 사업이 어렵다 그러는데 한 500까지는 해주겠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남대학교 대강당이 노천강당 10,000명 들어오는데 네. 원래 계산은 이제 10만 원씩 조의금인지 축의금인지 하여튼 내면은 10,000명이 오면은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예. 예, 그 정도 치면 뭐 해볼 만하다. 생각을 당시에 했었죠. 12년 당시에. 네.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 얘기를 지금 많이 드렸는데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나왔죠. 우리의 과거도 살펴봤지만 이때 당대 장관대 당대표로 붙은 케이스가 있다. 아까 우리 찌라시님이 잠깐 얘기하셨죠. 교수와 제자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교수와 제자니까 조금 야동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애들 뭐 둘이 나이 차 몇 살이나 난다고? 예, 사실 몇 살 차이 안 진짜. 나요. 아, 예, 저질 콘텐츠 가면 나는 77번 아가씨는 지금 다 좋은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럼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이게 대립 어떻게 되는가 한번. 통합진보당 그 해산심판 최후 변론을 하는데 예, 이때 법무부 장관하고 통합진보당 대표가 격돌합니다. 장관 대 당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예, 통합진보당 대표는 아시다시피 이정희. 그런데 이 둘이 알고 보니 사제지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희 대표가 사법연수원 1년 차였을 때, 그러니까 99년도에 황교안 장관이 당시에 검찰 실무 과목을 강의한 교수였대요. 아, 교수. 네. 교수라는 건 그거죠? 교활할 교, 짐승 숫자. 교활한 짐승. 교활한 짐승. 예. 네,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사법연수원 29기, 그러니까 청파님보다 6기가 아래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예. 예, 이정희 대표는 활동하느라 좀 늦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내지는 공부를 더 못했다고 주장했더니 그분은 학력고사 여자 수석이기 때문에 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라고 청판이 증언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정희 대표하고 그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시에 황 교수는 조용한 스타일이었지만 법률가의 자세와 책임감을 보여줘 검찰로 가는 연수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운동권 출신이긴 했지만 연수원 내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진 않았고 조용조용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참 악연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운명이죠. 아, 운명. 네. 아, 운명이군요. 저는 소신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예. 인생의 갈림길 같은 거죠. 한국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음. 네. 인생극장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한국사의 비극이네요. 네. 뭐 둘 다 똘똘하고 네. 뭐 자신 법조계 안에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똑같은 선 위에 섰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이제 정권에 부역하는 공안 검사로서의 길을 간 거고 네.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를 비롯한 이제 나중에 야당의 어떤 그 주목받는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을 한 건데 결국은 그 시절 불과 5년 전에는 젊은 의기와 제대로 그 펴보지 못한 어떤 그 젊은 청년 정치인의 꿈이 예. 산산이 부서졌던 우리 민주 정치의 어떤 획에 굉장히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멍해를 뒤집어 썼던 그리고 그 영광을 필두로 해서 그 후로 승승장구하는 또 길을 걸었던 극명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 정권 1, 2년 후에 그것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가. 이거 불과 5년입니다. 5, 6년 만에 어떻게 상전벽해로 입장이 바뀌게 되는지를 두고 봐야 되는 게 인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그러면 황교안 총리는 뽕나무 밭에서
뵙는 걸로. 우리가 봄밭에서. 예, 구치소에 가서 이제 수감 상태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옥중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를 빨간 마티즈로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계속 죽으라는 미신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월계수의 동기들도 좀 운명이 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 가 계신 분들은 안 계세요? 네, 그 당시 저랑 같이 계셨던 동기분들 중에 탈선해서 망한 사람은 거의 제가 유일하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고대 광실에서 네, 편하게 은퇴 생활들 하고 계시죠. 거기까지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있는 거고요. 뭐 나중에 저한테 칼이 쥐어지게 된더라도 제가 그분들을 찾아낼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건 뭐 명운이 달라진 게 본인의 선택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케이스와 똑같지는 않잖아요. 뭐 제 선택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호의호식 하는 선택도 있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모아님은 도의 길을 택했던 거고 그분들은 걸정도 양쪽에 보험을 드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는 거. 평생을 걸 정도 하시면서 보험은 조금씩 넣어도 종신은 양쪽에 넣고 그렇죠. 굳이 유시나 뭐를 노리지 않고 적당히 걸 정도. 그래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는 명언이 어디서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만복국수 같은 경우도 계란을 다른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국수만 파는 게 아니고 전도 팔고. 한꺼번에 다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참 이게 명운을 갈랐던 사안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딱 극명하게 이 두 분이 한 멘트가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볼까요? 제가 두 분 다 하기는 그런데 두 분이 한번 해보시죠. 네. 황교안 법무장관은 우리 누가 할까요? 제가 하죠. 예, 연배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통진당 대표님은 우리 또 이용 기자가 종성이네요. 같은 성이니까 이걸 하시죠. 자, 해보시죠.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더 이상 정당 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정당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헌법의 선언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정당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분의 자기 심정을 정확하게 그러게요. 변론에 얘기했던 정말 딱 보여주네요. 그죠. 네. 근데 이 변론 과정에서 보면 황 장관과 이 대표가 두 분이 감성적인 화법도 구사했다고 하는데 황 장관은 어떤 얘기 했냐면 어린 시절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며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는 염원을 헌재에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가슴이 뭉클할 정도면 감수성이 엄청난데요? 근데 이 감수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시점이 2013년 8월에 이석기 연부터 해서 9월, 10월 이 겨울입니다. 이 다음에 1년 뒤에 국제시장이 개봉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먼저 봤거나 제작 과정 중에 참여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그 이후에 또 이빠이 써먹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죠. 그죠? 자기 어릴 때 막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 태극기 보면 일어나서 했다 그 장면 보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왜 좋다고 기억이 남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각별했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고 싶었던 그 태극기. 지금 태극기 집회까지 이어지는 1년의 과정. 뭐 어찌 보면 소원 성취. 네. 추리가 가능하다.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며 가슴 뭉클했던 그 장면을 구현해 주셨다. 황 총리의 그 관운 요걸 갖다는 예측 능력도 좀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통했다. 이미 왜냐면 기획하고 이때 하면 이미 찍고 후반 작업하기 전에 요때쯤 되거든요. 네, 그렇죠. 요것만 특별히 인서트로 찍어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네요. 요거 영화 비사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편집의 묘미. 네. 우리 윤재균 감독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 대표는 이런 말 했습니다.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와 장애인 등 통진당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인터뷰 영상을 5분간 상영을 하고 나서 이분도 영화와 관련된 자기가 직접 그걸 상영하네요. 진보 정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5분짜리 자기가 만든 일종의 독립영화를 보여줬잖아요. 반면에 황 장관은 블록버스터 국제시장의 장면을 미리 구현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게 이 월계수에 내에서의 모 아니면 도와 걸로 쭉 살았던 사람들의 명운처럼 갈라졌다. 이런 느낌을 딱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실 통진당이 예. 이렇게 그 후반기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좀 실망감을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뭐 사실 그런 게 맞죠. 좀 이런 만만한 타겟이 되는데 좀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건을 보면. 이분들이 가진 사상이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메카시즘적으로 탄압하여 급기야 정당을 해산시킨 행위는 100%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입니다. 예.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일부 있었고 또 내부도 보면 그 정당 내 민주적인 과정들이 얼마나 있었던가 이석기란 사람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실세로 떠오르는 장면 등등에 있어서의 비판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통합진보당이 분열통합진보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전 그 과정에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맞죠. 예. 굉장히 그때의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송 작가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실 얘기 한번 이제 하시죠.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 안에서 그 20석 가까운 그 그랬었죠. 석을 차지하면 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 소수의 진보 정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정말 노동자를 위한 또 소수 도시빈민을 위한 또 그 좀 더 공격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일종의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안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놓는 정책에 대한 실행성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뭐 당 대표를 뽑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 너무 구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의 정강 색깔은 너무 화려한데 너무 그 아름다운 펜트하우스 안에 이상한 내가 봐도 이 거지 같은 노숙자 같은 애들이 그걸 살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과연 쟤들이 저거를 유지하고 저기서 살 만한 자격이 있는 놈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못했던 일들을 국민들이 네. 표로 판단해서 뭐 그 정당 자체를 도태시키든지 아니면 뭐 개혁을 시키든지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네. 그 정당하기도 하고 뭐 아주 대의 정치의 기본적인 것이죠. 표로서 뭐 지지를 받든 비판을 받든. 네.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통합진보당 안에 지금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뭐 사실 비선실세 논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예. 어찌 보면 여기가 언제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게 더 나가면은 또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좀 그리고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뭐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권력 투쟁이 있었고 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언행이 그 정당의 원래 좋았던 이미지를 퇴색시켜서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의 의심의 그 꼬투러미를 주고 있는 틈을 너무 절묘하게 그 시점에 그렇죠. 하고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한참 잘 나갈 때였으면 이런 무리한 시도도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자신들의 입지를 스스로 줄여놓은 결과 이런 결과가 예, 맞죠. 이거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이거 황교안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죠. 100%고 예. 100% 잘못한 건데 이 잘못의 과정에 있어서 주객관적 또는 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많이 아쉽죠. 예. 네, 아쉽죠. 예. 그러니까 진보적인 아젠다인데 안에 보니까 이상하다. 그 얘기했죠. 송 작가님. 그렇죠. 네. 예, 그 결국은 아젠다는 좋았는데 실행하러 나온 인물이 믿업지가 못했던 사람들이 몇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진보적인 아재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죠. 진보를 표현하는데 아재 개그만 하는 거야. 진보저씨라고 하죠. 예. 네, 그렇죠. 뭐 계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진보저씨도 맞죠. 네.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더 심한 말인데 그건 하지 맙시다. 네. 하는 것은 서로의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계속하면 안 돼. 프로듀서의 대표 주자. 아이고 그렇게 프레임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외로운 대권 횡포. 네. 네. 자, 그래서 2차장 검사 지난 후에 국정원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 지휘를 그때 2차장 검사 됐죠. 그리고 초대 법무장관 했고 이후에 사법연수원 수련 후 인권 변호사로 출발한 이 대표. 서로의 명운이 갈라졌다. 그리고 이 대표는 40대 초반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를 진출했고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에 올라서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그리고 최순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게 됨으로써 그의 말음 황교안에 의해 처단되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했던 황교안이 최순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몰랐나? 자, 그렇게 이 관운의 아이콘 우리 황 총리 아이고 관운이 없는 제가 관운을 얘기하려니 또 기침이 나네요. 네.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는지 몰라도 이왕구 우리 왕구 3천만 원 받은 왕구 3천형이 토일이 엔딩 되시고 25일 만에 신임 국무총리가 됩니다. 역대 헌정사상 국무총리 되기 가장 어려운 정권이었죠. 그렇죠. 똑바로 된 사람을 한 명도 다트를 던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닌 사람만 골라서 해주시는지. 그러니까요. 그 능력. 뭐 문창극 이런 사람들은 참극이었죠. 와 이런 사람은 어디서 주워오는 건가. 그러니까. 야, 그럼 그 얘기 잠깐 하면서 넘어갈까요? 그 우리 박근혜 정권의 총리 흑역사 제가 예전에 정리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난지도 가서 골라도 이렇게 안 좋은 쪽을만 계속 고르기 힘들 것 같은데 요거 우리 송 작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정권은 비선 실세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흔히 널리던 책임 총리니 뭐 어떤 행정을 위한 전문 그 관료로서의 총리의 역할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바지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워도 사실상 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황교안 이전까지 그 있던 총리들은 말 그대로 그냥 연금만 받아먹는 총리였지 실제 행정부 안에서 권한이라든지 뭐 해외에 뭐 어디 그 가서 외교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어디 뭐 도정 시찰이나 뭐 이런 걸 가가지고 뭐 감사라든지 거기 가서 현지에서 이제 사업 관련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적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만 세우는데 하려고 하니 누구도 제대로 된 지원자는 나서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또 비선 안에서 충분히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가 그 자리에 가서 허수아비 간판 노릇을 하기도 싫었을 거고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명예욕에 쩌든 그러나 말 잘 들을 수 있는 바지 같은 인간들만 골라 담다 보니까 점점 더 쓰레기들만 모으게 된 거죠. 그렇죠. 정권이 처음으로 내세웠던 국무총리 지명자가 김용준. 그런데 전관예우 특혜 부동산 투기 터지면서 낙마하고 그 다음에 올라왔던 사람이 정홍원 국무총리거든요. 최장수 총리. 그나마 거의 뭐 옛날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일권 총리가 최장수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정홍원 총리가 진짜 최장수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안대희 문창극이 낙마하면서 사실 안대희가 지금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 그중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나마 양반이었어. 한 20억 해먹은 거는 그냥 정말 우리가 애교로 넘겨줬어야 되는 거야, 그때라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 1년 더 합니다, 정홍원 총리가. 이 사람도 대행의 역사구나, 이제 봤더니. 그렇죠. 해고당하고 1년을 더 해, 시장. 그리고 이완구가 국무총리가 드디어 됐는데,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또 잘리죠. 그래서 이제 삼진아웃 때 왕구 3천 받아 엔딩하셨는데, 이거 보면, 일종의 핫바지를 구했는데 진짜 총리질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마지막에 그나마 최고의 관운을 가진 분이 오죠. 그렇죠. 황 총리가 왔잖아요. 현직 법무부 장관인데 25일 만에. 이제 뭐 사실상 대리로 끼워 올릴 수밖에 없어서 불렀지만 위에서 갑질할 놈들이 잡혀가 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대행으로서 권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김기춘이도 없고 그 정윤회도 없고 순실이도 이제 살살 눈치 보기 시작할 시점이라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쪽에 이제 몰려가는 거죠. 본의 아니게 이제 핫바지로 왔는데 겉이 멀쩡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이론가처럼 보였던 황 총리가 기지바지 느낌이 나게 된. 바로 이 기지바지 총리가 됐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뭐 흠결을 잡을 게 없었어요. 사드 현장에 가서 뭐 계란이나 한두 대 맞고 오는 거 말고는 별다른 업무가 없었는데 이제 막상 재난이 터지니까 그렇죠.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게 터지고 보니까 이것도 완전히 무능력자들아 하는 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미 뭐 청와대 내부가 이미 조류독감의 상태에 있었지요. 그렇죠. 정권 내내 계속 조류독감 상태였고. 그러니까 정권 자체의 어떤 비선 조직의 스톱과 동시에 우리 행정부는 황교안 이하 모든 조직들이 올스톱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황교안이 뭘 지시해도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그 지시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였던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대행이라는 입장이 오히려 황교안한테는 더 자기 자신을 코스프레하기에 유리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계속 운이 따른다. 그렇죠. 이 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는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미스테리한 과정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연성이 부족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할 때 공지를 했다가 네. 연기를 했다가 네? 또다시 공지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민경우 청와대 대변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는데 네. 그런데 이제 10시까지 오전 이때가 이제 아침이었는데 10시까지 엠바고를 걸었습니다. 보도하지 말아라.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뭐 여권이 반발하고 후보자가 교체 무기한 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네. 공안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야당의 반대를 우려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재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 반발을 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으나 다시 재공지를 하면서 아마도 이때 누군가가 네. 반발하지 말아라. 여당 의원들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재공지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석연찮은 느낌이 있네요. 이 과정에서 뭔가 정치적인 자기들 내면의 어떤 권력 다툼 같은 것도 당청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느낌이 나네요. 또 한 가지 의혹은 총리 발표와 법무장관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현행법상으로 법무장관은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는데 네. 총리가 아직 지명되지도 않았는데 법무장관이 동시에 나와버리면 이거 이제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이고 총리고 지들 멋대로 그냥 단독으로 결행했구나라는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미뤘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바지였던 거예요, 사실상. 총리의 역할이라든지 각 장관의 역할, 국무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애들이 다 핫바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인사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최순실 대통령의 낙점에 의해서 그냥 계속해서 쭉쭉쭉쭉 인사가 밀려나갔다는 게 뒤에 드러나 보이는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공식적으로 대표라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권을 주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합법적으로 자신들 스스로 지하정부를 구성하고 그 지하정부에서 하고 실제적인 정부는 핫바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황 총리 입장에서 자신이 법무장관인데 야, 너 조금 이따 들어와. 내 지금 총리 갈 테니까. 가가지고 내가 오라고 그러면 네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뒷차로 이미 다른 똥차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칫하면 똥차가 먼저 들어와 버리는 앞차가 덜 밀렸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말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자의적이고 엉망이고 비선에서 했고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닐까 이게. 이런 해프닝은 그만둬야 될 시점. 그러니까 문자 해고에서도 또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이미 그렇죠. 이제 차기 예. 이 총리로서 맞아. 황교안 국무총리 그러고 예. 보니까 해고당했었잖아요. 해고당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총리 지명자가 자기는 총리로 내일 수락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김병준. 예, 김병준한테 넘어가는 줄 알고 이임식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병준이가 갑자기 나 안 해. 그러니까 이미 통보 다 하고 이임식 꽃까지 다 해놓고 식장 프레카드 다 맞춰놨는데 그냥 자기 집무실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는 대통령 권한 대항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왕관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나왔잖아. 대선 후보 권한 대행도 했잖아요. 방지문 그렇죠. 엔딩을 아, 하면서. 그렇죠. 이 사람 대단해. 이때 우리가 본 게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예약 문자의 중요성. 문자를 미리 보내지 마라. 그렇죠. 준비만 해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약해서 취소하면 되니까. 이 본인의 성취로 올라간 게 최근에는 보이지 않네요. 이게 정말 운의 끝은 어딜까? 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인데. 이분 로또 사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분은 덕실한 교인이라서 로또 안 사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네. 자, 이미 주님이 이만한 로또를 은사하셨는데. 자, 총리로 지목된 과정의 미스테리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리가 되자마자 네. 가족들이 막 바빠지고 밀린 세금 내고 난리가 났다는데 예, 이게 그렇죠. 무슨 내용입니까? 예, 특히나 그 황교안 총리의 딸이 예. 그 최근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고. 임차 보증금을 이제 황교안 총리 쪽에서 예.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 남자 쪽에 빌려주는 형태로 임차 보증금을 냈나 봐요. 대릴 사유도 아닌데. 예. 그런데 이 증여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총리로 내정되기 직전에 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하게 납부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당일에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안 될 거였으면 영영 안 내려던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웃겨요. 29의 그 검사한테 시집가는 딸이 내가 보기엔 집참금으로 집 한 채 이게 해갖고 간 모양인데 그 상황에서 29살짜리 딸이 재산이 2억 3천만 원이라고 신고가 돼 있었거든요. 예. 물론 뭐 열심히 일해서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2억 3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들고 시집을 갔는데 집을 너무 빨리 구한 거야. 그 보증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지. 예. 지 예급에서 꺼내서 쓴 게 아니면 이게 분명히 남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잘 아는 로펌이나 최순실이 대주지 않았다고 치면 어머니 아버지가 줬겠죠. 예. 요는 이제 이 돈을 준 게 증여로 드러나는 게 급했기 때문에 이 돈을 사위한테 빌려주는 형태로 나중에 서류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돈이 건너간 시점, 그렇죠. 계약 시점보다 차용을 해주는 시점이 뒤로 늦은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복덕방 주인은 사위가 돈 받아서 나중에 줄 거를 계산하고 집주인은 외상으로 전세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시점상으로 분명히 탈세를 했다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재밌는 건 그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거 여차저차한 거 아니냐라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황 총리가 법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법과 세상법을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법, 교회법을 우선시하잖아요. 교회법과 예. 국가보안법은 잘 알지만 그것만 세법은 몰랐다. 특히 세법은 모른다. 왜냐면 제대로 내본 적이 없거든. 그렇네요. 안 내봤으니까. 예. 그리고 늘 탈법하는데 익숙했거든. 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어차피 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 같은 경우도 그 할머니가 주신 용돈을 모아서 1억 2천을 만들었다는 나는 왜 그런 할머니가 없는 거야? 전설의 용돈 신공. 이게 여기는 보면 갑자기 1억 2천이 뚝 떨어졌네요. 성희 씨한테. 다들 20대인데 정말 훌륭한 20대들 같네요. 이때 성희 씨 결혼할 때 그러면 축의금은 각 정당에서 얼마씩 들어왔을까요? 야당은 안 냈겠죠.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의금 생각이 드네요. 저는 축의금 저는 어떻게 할까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축의금 받아야 됩니까? 받으셔야죠. 축의금 예. 어떤 대연정의 정신을. 축의금은 대연정 한다. 예, 축의금만은 적어도 대연정하겠다. 사드 찬성론자까지도 받겠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용 기자처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짰지 둘이. 안 짰습니다. 이거 중간에 PPL 넣은 느낌이야 이거 살짝. 광고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또 국수집 아닙니까? 국내 몇 안 되는 국수인 아닙니까? 야, 결혼은 국수입니다. 축의금 받고 국수 먹이고 끝낼 그럴 그래서 국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 너무 부실하다. 제가 경영학과 출신 아닙니까? 진짜요? 그럼요. 합리적 계산이 빠르죠. 신보에 몇 안 되는. 아까 계산하는 거 보십시오. 촛불 집회 200만이 모여서 일당 5만 원씩 받고 1년에 50주 합하면 5조다. 5조 중에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복지를 5천만 원 늘리면 1조다. 그러면 나머지 4조가 납니다. 이 4조를 가지고 노인복지에 쓰면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네. 태극기 집회 따위에 5조를 쓰는 것은 무리수다. 복지에 쓰자. 네. 그러면 이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념 대립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 돈을 아껴서 복지에 투여하자. 네.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네. 이 얘기했잖아요. 경영학과죠, 경영학과. 복지에 돈을 쓰면 예. 태극기 집회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복지부동. 그렇죠. 네. 복지부동. 맞네요. 네네. 그리고 태극기는 휘날릴 것입니다. 사자성어가 여기 와서 고생한다 진짜. 일부에서는 이모군란을 사자성어로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재희의 최욱 씨. 이모군란 눈빛이 흔들려서 역사 얘기해볼까? 그 이모가 군대 가면 곤란한 거잖아 그거. 이모는 군대 갈 수가 없지. 아까 일부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앞에 가는 개 이름 성견지명. 그 얘기했었나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까부터 늘 느끼는 건데 사자성어가 엄청 고생해 여기 신넘버 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사자성어를 지금 태극기 취급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자,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맛있다.
그치? 맛있지? 역시 라면은 김치라니까. 근데 라면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 어머니가 담그신 거야? 아니, 고이담 김치. 아, 근데 라면 먹으러 또 와도 돼? 정말 맛있는 김치를 먹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태성김치를 검색하거나 1544-7028로 전화주세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둘째 아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한 녀석이 잠을 못 자고 온 몸을 긁어대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보고 세타필 로션도 열심히 바르고 그래도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러지성 비염, 천식, 아토피의 원인 중 70%가 진먼지 진드기 분비물 때문이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알러지 방지 극세사 이불을 열심히 알아보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맞게 진드기 분비물까지 완전 차단하는 이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듀폰사의 타이백 섬유와 컴포맥스 항균솜, 세계 최고의 소재만으로 국내에서 정성껏 만든 어린이 전용 이불 레반젤로. 아기 천사의 꿈이라는 이름대로 항상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www.revworld.co.kr에서 신 넘버 3 선택하시면 할인된 판매가가 적용되고 소정의 금액이 신 넘버 3에 기부됩니다. 자, 뭐 사다 드릴까요? 광고 듣고 왔는데 뭘 산다 준다는 겁니까? 이 광고 그 제품이 뭔지 알고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가 높은 것도 있어요. 뭐죠? 이불 같은 거 비쌉니다. 네네. 비쌉니다. 저한테 사주겠다는 발언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황교안 총리의 정말 그 폭주 압권 하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스타트 겁니다. 세월호 4.16 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입니다. 이 상황 한번 설명을 해보죠. 누가 할까요? 이번에는 찌라시님이 한번. 예. 찌라시에 근거하지 말고 이제 가짜뉴스 아니고. 예, 가짜 뉴스 아니고요. 예. 사실 저희 새가 날아든다가 지난 2년 동안 그 쭉 예. 매달 예. 4편 이상 내보내고 있는 게 이제 세월호 관련된 방송들인데요. 거의 이건 외우시겠어요? 네, 거의 외우죠. 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하나 그려질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그림을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 게스트 제대로 불렀네요. 네. 역시 이게 게스트는 엄선하면 안 돼. 그냥 다트 던져가지고 주변에 걸리면 그냥 이렇게 이 앞에 나가가지고 혹시 이러면서 아니 그냥 팔 딱 펼쳐가지고 반경 3m 안에서 양쪽 막 휘두르다 보면 한 명 맞거든요. 그날 차 부신 날 술 먹고 네. 내가 들이받다 취해서 보면. 뭐 한번 가죠. 뭐 이게 사고였네 나한테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의 그 어떤 즉흥성 네. 한 번도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저번 주에 또 단언했거든요. 반드시 2주를 쉬어야 된다. 그리고 뭐 시즌 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겼거든요. 결국 보십시오. 불과 며칠 가지 않아 바로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저런 정책에 획일성이 없는 지도자는 탄핵해야 됩니다, 이제. 네. 저거 탄핵해서 뭐합니까? 가지고 자연사를 또 가서 또 때립니까? 어떻게 됐거나 물러나세요. 이게 유행 아니겠습니까? 사퇴하세요. 네. 그 얘기 들으면요, 그 사람은 엔돌핀이 솟아요. 그래요? 이게 대립항이 있으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사대로 놔두면 힘을 못 쓰지만 사퇴하세요 이래버리면 벌떡일나 분기 완전히 꼰대 아닙니까? 분기탱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퇴하세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찌라시님을 우리 이보님께서는 경쟁자로 생각하고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오히려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연료가 들어올 때까지는 발언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16 연대 압수수색 외우시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이제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비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딱 되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걸 시켰겠죠. 그게 바로 4.16 연대 압수수색입니다. 이제 세월호가 이제 일주기 추모 집회를 이제 치렀고 긁고 난 다음에 경찰이 그 추모 집회 후에 4.16 연대 사무실을 19일 압수수색한 것이죠.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그 진상규명을 위축시킬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긴 했었는데
당시 그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 집회 주도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사무실을 일단 전부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또 집시법 위반, 일반 교통방해, 특수 공무집행 혐의 등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회가 지속적으로 주말마다 계속 있어 왔던 거에 반하면 또 1주년을 기념해서 미리 집회 신고를 다 하고 그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로 성대히 끝날 수 있었던 것에 반하면 이건 완전히 뒷북친 거예요. 구경은 다 잘 해놓고 한 일주일쯤 지나가서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처음부터 불법이었어 라는 거를 뒤에 던진 거죠. 왜냐면 그 당시 현장에서 누가 체포됐다든지 불법 행위가 있었다든지 폭력 행위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경찰 조사나 감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세월호가 이제 이어지는 청문회를 앞두고 나서 이걸 은폐하거나 이걸 이제 압축시키기, 탄압하기 위한 일종의 압수수색이다. 정치적인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이게 만연했었거든요. 국가의 입장은 그거죠. 누가 죽었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인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회 자체가 이제 지나놓고 나니 교통법 위반이네. 그러니까 내가 신호 위반했는데 이틀 있다 경찰관이 와서 딱지 띠러 온 경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압수한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해서 각종 단체 운영 문서들을 다 털었고 여기에 그 의사 결정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추모 집회에 대한 위법성, 기획 의도 등을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까지 해온 것 자체가 토탈 몽땅 해갖고 잘못된 것이고 그 의사 구조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니들이 기획했거나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획 의도 자체를 다 불법 선상에 놓고 수사를 할 거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사실 이게 탄핵 정국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세월호 정국에 대한 강제 철거, 천막에 대한 강제 철거라든지 집회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정말 아주 그 강력한 탄압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그 당시의 걱정이었어요. 세월호 그렇죠, 가족들 중에. 근데 이제 그 후로 백남기 농민 사태라든지 계속되는 이제 다른 외곽 단체와의 시위라든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세월호 유가족과 연대가 충실하게 일어나면서 이들의 의도는 결국은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만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벌린 일이 이 세월호에 대한 탄압이었다는 것 자체에서 황교안 자체가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자마자 자신을 총리로 임명했던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본분에 충실히 그렇죠. 밀려온 오다를 순서대로 실행하기 시작한 거죠. 착착착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세월호에 대한 탄압 그것이 4.16 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후에 끊임없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정부의 책동의 시발점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황교안의 0.39초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있었죠. 예. 테러 방지법 때 있었죠. 이게 이제 대비가 됩니다. 네, 김무성의 30시간 법칙이 있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거 이제 한번 정부에 개겨놓고 예. 그렇죠. 30시간 되면 바로 굴복하는. 밝힌다는. 네. 굴복의 아이콘. 네. 그렇죠.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 때 딴지 놓고 예. 타이머를 세팅합니다. 30시간으로. 아,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하다가 띠띠띠띠 하면 폭발 시간이네? 네, 그럼 바꾸는. 네, 반성 그렇죠. 모드. 네, 그렇죠. 이게 옥새 들고 튀어라는 정말 그림이었어요. 네. 그거 나중에 구중궁궐의 암투를 다룬 옥새 들고 튀어라. 이런 작품 하나 사극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내시가 지도 이게 이조 판사 한번 임명해 보겠다고 네.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아이씨 이럴 거면 다 같이 죽자 그러고 도장을 들고 지네 집구석으로 튀었는데 네. 그래서 국민들이 잘한다 결기 있네 너 내시 아니야 라고 봐주려고 했으나 30시간 돼서 지가 지속을 해서 스스로 기어 나와가지고 항복을 해버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결기를 보여줬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의 명운을 또 가누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 전 대표는 장고 끝에 악수 두는 케이스잖아. 30시간에 걸쳐서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해버리는 케이스고 황교안 지금 총리는 0.39초 만에 자신을 또 드러내버리는
그래서 대권 후보 권한대행까지 돼버리고 한 사람은 대권 후보군에서 스스로 셀프로 탈락하고 이거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도 오래 계길수록 좋지 않다라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네요. 명장면이었죠. 예. 0.39초 만에 권력의 본질을 깨닫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대테러 방지법 그 얘기할 때 김광진 전 의원과의 얘기 속에서 몰랐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반응하는데 불과 0.39초라는 그렇습니다. 그 정치계의 거의 그 누굴까요? 우리 대구 육상 경기대회 했던 100m의 달인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정치계 우사인 볼트 같은 0.39초 만에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트가 빨라. 예. 이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빨라야 성공한다. 네. 김무성처럼 30시간 고민하다가는 결국은 또 굴복하고 나쁜 네. 쪽으로. 그리고 네, 대선 그렇죠. 후보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의 매작가가 준비한 야심작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재연극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연극장에 들어가는 자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요? 예, 일단 자세를 한번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시니까 한다. 네. 자, 지라시님은 대형극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를 네. 창출해내는 똑같은 사람을 리카피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던 새로운 인물을 네. 한번 만들어내는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합니다라는 이런 그 네. 수동적인 자세와 예. 재창조해내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수동적인 자세들이 성공을 하죠. 황교안 뭐 이런 경우처럼 뭐 재창조해보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김무성 꼴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관객들의 반응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라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연기법이거든요. 이게 저도 배우지만 네네. 메소드 액팅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A라는 실존 인물이 있으나 그것을 자기화하여 자기 스타일의 A를 보여주겠다는 지금 그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잘 되면 정말 좋고 잘못되면 극도로 이상해지는 맥킹에서의 조인성이나 정우성, 유준열 같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배우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남배우님은 메소드 연기를 하십니까? 저는 별다른 연기법이 없기 때문에 메소드 연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남배우님이 해주실 황교안 연기에 얼마나 시청자들이 이게 또 분노를 느끼게 메소드 영혼을 담아주실지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의 재연극장에서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왜 극장이 중단됐느냐, 폐관했느냐, 동성아트홀처럼 무슨 중간에 폐관했느냐, 정부가 탄압했느냐 막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 까먹고 안 하고 있었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캐스팅 황교안 역의 남배우, 네. 김광진 역의 이용, 네. 이재정 역의 찌라시. 이게 이런 미스 캐스팅, 더킹보다 더 이상한 캐스팅 같은데. 아, 왜 더킹을 욕하세요? 아니, 그 영화의 내용이나 시도나 현대사를 다큐와 다큐처럼 하는 극영화를 해서 시도하고 폭넓게 현대사를 현재 지금 상황을 담아냈던 점에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나 배우들의 연기가 어색했다는 지점은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거든요. 영화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보았습니다. 저는 양복점 PPL인 줄 알았어요. 그냥 시종일관 그냥 딱 피트된 그 남성복의 그냥 끊임없는 패션쇼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정우성 씨가 비트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분도 살아있는 화석이시죠? 외모는 그런데 네. 마인드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는 정말 우병우 같은 캐릭터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게 보인단 말이지.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는 네. 전 초기에는 연기가 진짜 어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연기도 잘하시고. 그분도 처음에 연기는 발로 시작하셨죠. 근데 늘 생각하는 거지만 악당은 너무 잘생기면 공감이 잘 안 가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인성 같은 경우는 시컷 놀다가 심심해서 고시 공부할까 하는데 서울법대 바로 고시 패스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있을 수는 있으나. 하여튼 시작을 해보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 2016년 2월 18일 한 1년 전이네요. 그렇죠. 설명 담당 이용입니다. 네, 2016년 2월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광진 의원이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김광진 의원입니다. 예. 신 넘버 3판 더킹. 김광진 의원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몰라요. 까랑까랑 좀 차갑고. 총리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무 하이토닝 같은데 차분하고.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대책기구나 회의체를 알고 계십니까?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시적인 그런 기구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34년 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은 국무총. 네네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NG 0.39초 더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더 빨리. 0.39초 만에 하지 않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은 국무총. 네네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대책회의도 모르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정 공백을 최소화. 들어가세요. 네. 이재정입니다. 한교안 총리 나오세요. 네, 나왔습니다. 이 캐릭터가 맞습니까? 간신배 같은데. 하십시오.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여러 번 받는데 답변 태도가 온당치 않습니다. 총리는 저를 노려보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답할 수 없습니다. 총리는 검사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이루어진다고 우주의 기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최순실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 관료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끔찍하지 않나요? 끔찍보다는 깜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검찰, 민주관료사회 아니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방색근입니다. 저는 뱀을 든 것보다 더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나라 관료가 이걸 제조해 배포까지 했다니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기 적당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샤머니즘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샤머니즘을 믿지 않으십니다. 드라마를 조금만 믿고 계시죠. 아, 총리가 그토록 요구하던 증거, 이 오방색 탄력과 오방색 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요거 한 시중에서 한 2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주신 거니 잘 차고 다니면서 태권도 도복 교체 쪽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거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연극장이 끝이 났습니다. 단 한 번의 NG밖에 없었습니다. 0.9초의 실수. 제가 아무래도 총리가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그렇죠. 예. 0.39초. 예, 저는 네. 대통령이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빨랐다 그랬나? 늦었다 그랬죠. 늦었죠. 늦으면 네. 김무성 쪽인데 안 좋은데 더 빨라야 되는데 0.36초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우사인 볼트처럼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연극장 어떻게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잘하셨습니다. 별다른 재미는 없었네요. 그냥 질르는 게 날 뻔했어. 다시 해볼까요? 됐습니다. 자기가 다 하고 삐졌어요? 네. 아니 저는 황 총리 사실 점잖하게 답을 하니까 네. 제가 조용히 있었던 것이죠. 바꿔서 한번 저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네. 남배우님한테 배우로서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딱히 없네요. 딱히 없습니다 이게. 이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영혼 없는 연기였어요. 네. 자, 영혼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런 거 놓지 마시고 빨리 가시죠. 영혼을 뺀 방송. 네. 뭘 해도 그렇게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이제 재현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세계로는. 영혼이 추출된 상태. 그전에는 이게 됐었거든요. 근데 게스트 한 명 이상한 사람이 오니까 이게 벌써 예전에 됐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나름 됐었잖아요. 됐군요. 재연극장 잘 되고 있었어요. 야, 내가 본 적 없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나? 구국장 이게 이 방송의 어떤 방향성인가 이것이? 그 극장 나름 블록버스터 극장이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막 폭발 효과 있고 막. 그럼요.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대행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실권 잡습니다. 지금 저주까지 하시고. 네. 자,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역할을 바꿔서 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이 자꾸 반대하시네요. 예. 모멘트 무임금 정책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멘트가 제가 적었지만 관계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게 뭡니까? 후배 법률가인 이재정 의원 경북대 법대. 진짜요? 네, 그렇죠. 박지훈 우리 변호사하고 같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박 변호사한테 아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그 1년 선배가 경북대 법대 대구 노무현재단의 손혁수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넌 왜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비난했더니만 문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찍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면죄부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이재정 의원에게 호되게 당한 대정부 질문이었고요. 사실은 김광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이 잘 모르고 나갔다가 내용적으로 틀린 그러니까요. 김광진 의원이 진짜 이런 거 시원하게 잘했는데. 치밀하고. 예. 근데 이재정 의원은 뭐랄까 감수성이 충만하게 틀린. 예.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검사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검사가 국무총리로 나오신 겁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그걸 말할 틈 하나도 안 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재정 의원이 작사를 내잖아요. 답변하려고 해도 그냥 뭐 그럴 거면 검사하시지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작사를 내버리죠. 그렇죠. 증거 가져오라고 매일 얘기하시고 증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입니까? 이거 모노드라마 시키는 게 날 뻔했어. 아 그런가? 아, 내가 두 개 다 할 뻔한. 네, 나중에 2개 다 하셔가지고요. 갈아 끼세요. 네. 뭐 이게 뭐 지금 파일 바꿔치기를. 자, 그건 게스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편집 없이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네요. 근데 제가 했지만 이 황 총리 보면 초지일관된 표정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죠. 안 변해요, 이 사람이. 멘트도 그렇고 뉘앙스도 그렇고 그게 이재정 의원이 좀 지적한 것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이제 평소 교회에서 단련된 간증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간증톤. 네, 간증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에게는 너무나 믿고 너무나 의지되고 자신의 어떠한 외압에도 굴복되지 않는 네. 진정한 어떤 그 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떠한 도발이라든지 자극이라든지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말들이 들려오더라도 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련이다. 내가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다. 네, 라고 네. 정해진 답변을 정말 멘트 그대로 영혼 그대로 영혼을 담아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죠. 그런 네. 태도가 있는 거죠. 그 태도를 보니까 맞습니다. 황 총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산상기도 중인데 그렇죠. 주변에 야당 의원이라는 들짐승들이 아무리 울고 짖어봐야 닥쳐라. 나는 나의 구도의 길을 간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니들이 무슨 소리나 나 화나지 않아. 니들이 무슨 소리나 난 흔들리지 않아. 나에겐 독실한 신심이 있으니까. 이거 니들의 거의 성직자의 태도군요. 맞네. 그렇죠. 예. 이분의 최고의 인생 목표가 성직자입니다. 네. 그리고 니들의 얘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렇지. 내가 믿고 있는 진리와 달라. 친박이 아니잖아. 뭐 등등. 니들은 사탄의 말로 나를 현혹시키려 하고 있어. 그렇네요. 우리 아빠가 더 힘세랑 비슷한 어떤 그거는 뭐 그분 입장에서 4년간 몸소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무소불위의 신의 권능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도 이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음 선거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서 개표기의 기적 같은 홍해가 갈릴 수 있는 기적을 믿고 계시는 그런 분인 그 거죠. 기적. 네. 예, 맞네요.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는. 네. 예. 자, 용 기자 같은 경우는 네. 황 총리의 변하지 않는 초질간 표정과 대답하는 화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김광진 의원의 질의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안다. 이분 세법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럼요. 안 낼 세금 뭐하러 그럼 알아서 뭘 합니까? 알 필요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만 아는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네.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한쪽은 간증에서 비롯됐다. 그렇죠. 두 분 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또 이런 관점에서 이 황 총리의 발언과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남배우님은 그 황 총리를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메소드 연기를 해보셨잖아요. 황 네. 총리로서. 개소리 집어치워라. 이런 느낌? 네. 니들이 짖어봤자지. 닥쳐라. 나에게 박근혜가 있다. 네. 뭐 이런 느낌. 강한 믿음. 과연 나에게 박근혜가 있다였을까요? 처음에 뭐 어쨌든 박근혜란 만만한 존재일 수도 있고. 최순실이 뭐. 아니라? 그거 몰랐대잖아요. 아예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네. 재밌겠네요. 자, 그러면 그 얘기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왜? 이 국정농단에 여러 가지 실체가 있지만 지금 제일 상징적인 거. 제가 바로 촛불 집회 때 예견했던 11월 12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지의 과정에서도 개입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우리 송 작가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제 미르와 K스포츠 대단 나중에 이건 뭐 합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가 퇴임을 대비해서 만든 것이다. 네. 또는 최순실이가 개인적인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삥을 뜯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심지어는 정유라에게 물러주기로 한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삼성이 양대 대단에 제공한 또는 최씨 일가에게 실제 제공한 돈은 400억 정도의 실탄이 이미 쏘아졌고 추후에 이제 제공하기로 한 것까지 따지면 600억 이상의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말이라든지 뭐 몇 가지 지켜지지 않았지만 네. 해주기로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거의 뭐 1,000억대 가까운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말이 그렇게 비싼 거 보면 막 말 안장에 열선 시트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막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열선 그럴 수도 있겠네. 딸한테는 10억대 내지는 20억짜리 말을 사주고 본인은 2억대 그 유틸리티 차량과 고급 승용차를 타는. 네. 타는 데 대한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말 콧구멍에 터보 차저 같은 거 달려 있고 막 그럴 수 있겠네요. 말이 몇 기통인가? 2기통이죠. 콧구멍이 2개니까. 2기통. 네네네. 근데 그렇게 말하기 좋군요. 1마력이죠, 1마력. 일마력이네. 네네. 1마력인데 엄청 잘 달리네. 네, 그렇죠. 네. 중간에 머릿속이 하얘지네, 이런 멘트를 들으니까. 두 분이 저를 야당 의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네. 분명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지 의혹에 대해서 여기에 황 총리가 일정한 관여가 돼 있지 않느냐 또는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미르 K 스포츠 재단부터 그냥 일반적인 국정농단에 대한 얘기로 가요. 그럼 결국 이제 두 분의 멘탈이 황교안이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야당 의원의 질문이다. 닥쳐라 네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할 얘기만 하겠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에 후방 카메라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연관이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지 의혹에 대해서 여쭙는데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촛불 집회 때 했던 건데 특검 구속 1호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결국 객이시다가 구속된 게 52일이 지났고요. 네네, 문영표. 구속돼서 52일이 지난 그 상황에 사직을 합니다. 그게 이제 53일이 되겠네요. 오늘은 22일이니까. 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휴가와 연차를 쓰면서 월 1,0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수령했다고 하고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사업을 총괄하면서 무려 몇 조를 움직이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한 500조 되지 않아요? 545조입니다. 우리 1년 예산이 400조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니까. 정말 엄청난 조직인 거죠. 예. 국민연금기금 심의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까지 겸하는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버티다가 이제 사퇴를 했다고 하고요. 사직서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거쳐서 공공기관장 임명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 전 이사장의 혐의는 보면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요거는 증언 위반 등등으로 해서 구속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촛불 집회 때 요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대로 문영표도 구속됐고 이재용도 구속된 것이죠. 요 과정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조금 말에 대한 부연 설명과 네네네. 국정농단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송 작가의 시키지도 않은 브리핑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럼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으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네, 하시죠. 네, 백혈병 희생자들한테 500만 원 주겠다 네, 그 얘기 많이 제안했던 나왔죠. 예. 이 쓰레기 같은 삼성이 아니 그냥 쓰레기 아니죠. 예, 개쓰레기죠. 그렇죠. 예. 말이 미안합니다. 그쪽이 업종 바꿨죠. 말 쓰레기죠. 하여튼 이 말똥 쓰레기 같은 이 삼성이 지금까지 대가성을 부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준 거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인심 좋은 이웃. 또 하나의 또 하나의 가족이니까. 네. 가족을 좀 차별해서 문제야. 알고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말, 계속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꼭 파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중에 어떤 회사가 큰 회사인 걸로 알고 계세요?
삼성물산이 당연히 삼성물산이 훨씬 크죠. 큰 회사예요. 그러면 그죠. 둘이 이 합병 얘기를 내가 촛불집에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합병해야 돼요. 제일물산이 삼성모직을 합병해야 돼요. 제일물산이 삼성물산. 딱 거꾸로 했나요?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앞뒤를 바꾼다는 게 합병됐으니까 제일물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삼성모직. 예. 예, 그것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인수한다는 건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승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삼성물산 이미 큰 회사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과 큰 자산 총액을 쥐고 있었고 아까 말한 대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4% 가까운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 외에 의결권을 포함하면 14조 원 이상의 삼성 주식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삼성물산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일모직은 작은 회사예요. 네. 말 그대로 옛날에 옷공장 하다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총수 일가가 쥐고 있는 지분이 많은 거죠. 즉 알짜배기 삼성에 대한 지배권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알짜배기 삼성물산을 억지로 제일모직에다 합병을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공정한 민주 경제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문영표 지금 이사장 당시에 복지부 장관이 승인해주라고 대주주인 국민연금 쪽에 압력을 행사해버린 거죠. 국민연금이 그 당시 쥐고 있었던 안에 그 의결권이 최고주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민연금의 어떤 부당한 처사 때문에 많은 소액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합병이 이루어져 버렸고 이 합병을 통해서 순수하게 국민연금이 손실된 금액만 5천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1,000억 나왔다가 나중에 한 4, 5천억 됐다고. 네. 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자산을 손해날 줄 알면서 스스로 손해나는 결정을 통해서 삼성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국가 세금을 도난한 행위인 거예요. 그럼 또 준세금에 가까운 것을 그러니까 또 세금 도둑이 돼버린. 국민연금에 손을 댔다. 예. 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제 끝난 겁니다. 그냥. 그렇죠. 예, 막 그럼 이제 당이죠. 역으로 545조 있는데 그 몇 천억 정도는 이렇게 하면 기마이해서 우리가 먹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럼 재벌이 먹으면 네. 나한테 말 사준다. 뭐 국고로 준조세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박물관을 졌다든지 예. 교량을 지었다든지 공원을 지었다든지 뭐 국가 시설을 지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 삼성이 이걸 위해서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의 공공재산, 국민의 공공재산을 사사로이 활용하는 거를 국가가 방조하고 도와주고 나중에 승인까지 하고 덮어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명박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과정이 아닌가. 국가돈을 어떻게 적당한 사업이나 뭘 둘러대서 후려쳐서 빼는 그런 과정에 좀 더 시스템적 범죄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치면 재단에 기부하는 이런 형태 말고 뭐 공공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권을 준다든지 좀 복잡하게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직구를 택한 거지. 평소에 알던 순실이 누나의 딸한테 말을 사주는 이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과정의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형태는 MB 정신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과 끝으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재산 형성 과정은 청와대 금고에 보니까 쓰다 남은 돈이 있던데 6억인데 지금 한 300억 되는데 용돈으로 두한이 삼촌이 줬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아들니까 오빠지 두한이 오빠가 줬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다이렉트로 받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럼 그 청와대에 있는 돈은 세금 아니고 그럼 뭐 박정희가 용돈으로 받은 건가? 저거 아버지한테 받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거고 나중에 이쪽에도 보면 이게 말 사주는 쪽으로 가는 거 보면 나중에는 다이렉트로 하는 중간에는 약간 변화구가 섞인 그런 형태로 이게 그러니까 직거래가 터진 거죠. 말하자면. 뇌물의 직거래화지. 그렇죠. 그렇지. 기존에 이제 옥션이나 등등 이제 그 오픈마켓을 거쳤다가 이렇게 가고 했는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직거래하다가 탁 걸린. 뇌물을 먹이는 자와 먹는 자가 예.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효과를 봤을 때 극대화하면서. 네, 그렇죠. 네. 말에 물을 먹이는 자와 물을 먹는 말과 뭐 이런 느낌까지 받네요. 네, 그렇죠. 참. 이렇기 때문에 재벌 그 삼성의 3대에 걸친 많은 죄가 있었지만 최초로 제대로 구속돼 버리는 게 이재용이 돼버려. 3대 세습 비리 체제 완성.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솔했죠. 사실 최순실과 이재용의 관계가 단순히 이번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한 관계일 거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옛날 비자금 사태뿐만 아니라 삼성과 뭐 이명박 정부의 밀월 관계가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 중에 삼성과 최순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었고 네. 그걸 알고 있었던 그 이재용은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갖고는 직접적인 효과를 못 보니까 박근혜의 지령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제3자한테 뇌물을 쏴줘버린 거죠. 이 과정에 뇌물을 준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뇌물을 조성한 자체 이것도 문제지만 이 돈을 불법적으로 독일로 내보냈다는 거는 또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예. 아주 중재의 중재를 계속해서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은폐하기 위한 것도 또 하나의 죄가 될 수 있는 거고. 일종의 이제 비리의 약물 과다로 엔딩해버린. 그게 급해서 그랬는지 자신감 때문에 그랬는지 둘 다 맞겠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몸빵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면이나 뭐 불구속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중재가 돼버린 거고 이걸로 인해서 삼성의 그 이씨 족벌 경영이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재벌 개혁의 재벌의 족벌 경영 체제 개혁의 신호탄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촛불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할아버지 이병철 때부터 해서 많은 위기들 다 벗어났는데 이 3대에 이르러서 과다한 자신감과 조급한 경영체제 확고한 자신의 경영체제 확립의 의지가 저쪽에 또 급했던 비선실세 라인과의 접촉 속에서 맞물려진 대형사고로 이어진 그러니까 이병철 같은 경우도 사카린 밀수했지만 둘째 아들인 이창희가 6개월밖에 안 살거든요. 네. 그리고 이창희 이렇게 된 과정에서 이명희 네가 꼬질렀지 이래서 이명희가 완전히 아웃되고 결국 삼남인 이건희가 집권하는 북한 체제 지금 그 김정은 같은 그러네. 그런 거잖아요. 딱 그거네. 그래 이건희가 내려오고 오잖아. 근데 이건희는 또 예를 들면 저가로 한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자신의 활동들을 뭐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고 영상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한 20명 정도는 기본으로 깔아주시는 어떤 또 그러면 호연지기도 한 보여주고. 번에 1억 뭐 이랬잖아요. 20명이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맞죠? 그렇죠. 맞죠? 네. 예, 그러니까 1억이 되겠죠. 20명이면. 네.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걸 다 거치면서도 정식으로 총수가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대부분 뭐 다 나오고 뭐 대신 대타가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냥 보낼 대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은 딱 사면초가 상황에서 걸려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과연 황 총리는 뭐 했냐 말이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해서 사단이 났는데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알기는 했을 거지만 네. 황교안이 관여하거나 네. 지시하거나 네. 이럴 필요도 없었고 아, 최순실한테. 네. 여유 입장 아니었잖아. 예. 그러니까 바지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최순실 비선 라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걸 어떻게 나중에 안새 나가게 또는 뭐 감사원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카바칠까 요거에 이제 전문적으로 역할을 보디가드 역할 망보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다음 이 과정에서 황교안 총리는 일종의 CCTV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 CCTV를 은폐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용역 가이드처럼 자, 이 농밀한 비밀을 파고든 언론이라든지 네. 검찰이라든지 카바치기. 이런 애들이 함부로 소음나지 않게끔 사전 카바치는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것이 자신의 평소의 독실한 믿음으로 인한 간정 형태의 화법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렇죠. 당당하게 대처했다. 네. 네, 그것이 그렇게 자신의 보이네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 용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았죠. 알았다. 네, 알았고, 알았고. 공범입니다. 예, 공범인데 네, 제가,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남을까를 잘 알지 않았을까요? 혼자 지금 안 그냥- 다치고 있잖아. 원래 그러는 거구나. 아, 아,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네. 원래 이러는 거구나. 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이분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라는 글자보다 더 크게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어디 가시면. 예,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분들이 저러고 있으니 예. 더 잘 보여야겠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셈법이 0.9초 만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 사실상 버티지 않을까. 0.39초. 0.39초. 예. 이런 그 범정부적인 범죄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여기에 관련된 총리 이하 예. 최소 그 각부 장관들과 감사원과 뭐 이런 쪽에는 전부 다 사실은 봉투가 떡값이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최순실 라인에서는 그게 필요 없었던 거죠. 왜? 직접적으로 연결 라인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걸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런 걸 감사해야 되는 역할을 한 금감이라든지 누가 이거 역할을 있었더라도 황교안 자체에게 보고하거나 황교안에게 상의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도 최순실 비선 라인의 지시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왜 꽂아준 사람이 걔들이니까.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총리 정도는 이미 카바쳐 놨을 거야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황교안 알고도 망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그래서 황교안이 뭐 먹은 것도 없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장모 그것도 있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우병우. 네. 이번 영장이 기각돼 버렸으니 안타깝죠. 그리고 그 키를 이제는 특검 연장의 키를 황교안이 잡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그러니까요. 그죠? 그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게 다 이 캐릭터들의 역할이 보여지잖아. 이제 여기서 황교안이 스스로의 존재감을 마음껏 떨칠 수 있게 된 거죠. 원래는 김기춘이나 우병우의 추천 내지는 꼬줌으로 들어왔던 이제 황교안이 완전 바지에서. 예, 완전 바지에서 이제 기지 바지로 예, 바뀌었다. 완전 실세 이제 가죽 바지로 이제 가죽 바지로. 예, 탈바꿈 하고 있는 탈바지 상황인 하고 거죠. 있네. 여기서 에이 내가 한번 5분간 보여줄까 하고 바지를 벗어버리는 순간 둘은 깨박살이 나기 때문에 이제 안 되지. 이제는 황교안한테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되는. 여기서 이제 황교안이 내가 여기서 대권을 출마하려 그러면 국민적 인기를 한번 얻어야 되는데 어차피 깨진 박 그냥 한 번 더 깨지라고 연장 도장 찍어버려 이렇게 나오면 황교안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모험지를 한번 해준다면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신념상 종교를 바꾸지 않는 이분이 불교를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불교 무시합니까 지금? 아니 뭐 이슬람교로 개정한다고 야, 해도 이슬람. 되고요. 아니 뭐 이슬람 무시합니까? 저는 이 사태의 네.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교안의 개종. 개종. 네. 정치적 개종까지 네. 말한다는 거죠. 정치적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의 정말 운빨 이게 여기까지 자신을 불러왔고 처음에는 거의 집사급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돼서 토지 대장의 등재까지 되려는 이런 상황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라고 해요. 현재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지요. 그러면 진짜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죠. 근데 네. 일단은 뭐 2명만 놓여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7인 체제 가면 네. 민심에 반하는 특검 영장 불허 움직임은 또 이게 황 총리의 움직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요. 변수가 있죠. 탄핵 인용되냐 기각되냐부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황 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할지 등 한번 자신의 어떤 논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 총리 어떻게 될까요? 이후 이제 운빨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도 오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예, 아주 좋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꽃길이죠. 그런데 한 번도 어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검증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김종인처럼 비례 5선도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대권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선 과정을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약간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에 저는 좀 무게를 둡니다. 평소의 습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더라도 네. 이 사람이 무리수 쓰는 스타일은 아니다. 굴러 들어오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는 그냥 굴러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선거 활동을 했습니까? 뭐 유세를 해봤습니까? 굴러 들어왔으니까 하는 건데 대통령이 될 그 길을 생각하면 이분 스타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쇼트트랙 경기에서 달리다가 각축을 벌이다가 두 선수가 넘어져서 네. 3위로 오다가 1등하는 스타일이지 내가- 결코 오버해서
추월할 의지는 없다. 내 앞에 두 사람이 넘어졌는데 내가 굳이 아이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타입은 또 아니지만 그러니까 굴러 들어오는 걸 마다할 타입은 아니지만 뭐라 넘어졌네? 이러면서 네. 그대로 가는. 3등이면 동메달인데 좋지 이러면서. 근데 가보니까 1등 해버린. 네. 둘이가 넘어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캐릭터로 보인다. 남배우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고민이 있는데 네. 일단 우리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송 작가님 우리 찌라시즘의 대가 한번 짚어주시죠. 인용 기각 그다음에 이분의 출마 뭐 이런 것까지. 이게 이제 굉장히 미묘한 시점인 게요. 이 연장이 이제 28일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인용은 그 이후에 결정이 난다는 그렇죠, 문제예요. 그렇죠. 예. 만일 그 앞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캐릭터는 분명히 그 대세에 따라갈 사람입니다. 황교안의 어떤 지난 행적에서 보면 황교안 한 번 담은 조직이나 한 번 담은 소속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보이고 끝까지 미련을 보이는 형태를 보여왔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자신이 구공안으로서 국민 어떤 그 민주정부 10년 기간 동안 2번 넘게 검사장 승진해서 누락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그만둔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안 그만두고 버팀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사장의 자리에 오르고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로펌에 가서 로펌에서만 떼돈을 벌죠. 예. 1년 6개월 동안 16억을 넘게 진짜, 벌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자기 자신이 공직사회를 하면서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예. 체면세에 그만둬야 돼. 후배한테 밀렸으니까 나는 그만둬야 되는 금도를 2번이나 어기고 버티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걸 주워 먹는 한이 그렇죠. 있더라도 후위를 도모하는.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나 목사 안수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틈에 갑자기 불러서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거야. 자기는 할 밥도 없었는데. 아 역시 그 교회법이 우선하는군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 안수를 받게 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너의 쓰임을 활용하고 불러들이자마자 거기 가서 굉장히 열심히 복무를 합니다. 왜 황교안을 불러들였는지 이유는 저는 이제 뭐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김기춘을 중심으로 한 황교안과 우병우 세력들 자체가 실제 현역 검사장과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세월호 수사를 방해합니다. 그렇죠. 그 역할 수행을 잘 해내고 은퇴를 하려고 했으나 총리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또 자리처럼 매일 네. 왔다 하면 하루 만에 다 시체돼 나간다는 그 자리. 그 자리인데 네. 누구든 올라가면 바지고 네. 저기 가봐야 뒤집었을 건 똥바가지밖에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된 자리구나 하고 그 자리를 또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예. 저기 성주 가서 계란이나 한 대 맞고 와 그러니까 경호원 없이 가서 계란 맞고 온 거 말고는 3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탄핵 사태가 일어나자 권한대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남은 숙제는 2가지입니다. 끝까지 이 임기를 지키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이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까지 치르고 가느냐. 예. 아니면 조기 대선에 진짜 자기가 사실상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15% 넘는 여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뜨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길을 마이웨이를 가느냐 하는 부분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늘 누군가가 결정하고 끌어주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황교안의 결정은 자신의 결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의지에 의해서 황교안이 출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황교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을 조종하고 있는 뒷세력이 결정할 것이고 그 결정권자는 김기춘이나 우병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바타다. 아바타인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봅시다. 특검 연장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고 인용 가능성은 높은데 만약에 인용이 됐다. 그럼 조기 대선 가잖아요. 네. 그러면 현 정권이 법적으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 심판이 나머지 남았지만 거기에 핵심 실세로 어쨌든 형식적이든 아니든 여튼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나오기가 힘들겠죠? 아니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지키기 예, 위해서 여권의 주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지율이 오르니까 예, 누군가가 황교안에게 교사를 할 것이고 황교안은 수행범으로서 충실하게 아바타로 선거 후보자 역할을 다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잘 거스르지 않는다는 이 캐릭터상으로 보면 이 정권이 심판받았는데 자기가 나온다는 건 모순이지만
내부 세력이 선수 없어 또 나가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죠?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난 조기 대선에서는요. 예. 다음 정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 없으니까. 시간도 그나마 없고 15% 예. 재산 갖고 있는. 재산도 없으니까. 근데 황교안을 잃어버리면 덮해가 그 없으니까. 15%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권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간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겠죠. 문재인을 50% 득표율을 막아내기 위한 전방위를 위해서 모든 선수들을 다 복합적으로 다 던져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소위 나온다고 말해서 봐야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여권이 몰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바른정당 쪽으로 조금 더 그나마 어쨌든 껍데기 벗은 신보수로 해서 네. 갈 텐데 그러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진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그렇게 보면 나오는 만약에 거죠. 기각이 된다면 기각이 되면 지금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네. 결정권자가 다른 후보자를 세우거나 네. 또는 세울 사람이 없잖아. 네, 세울 또 사람이 나오겠죠? 없어도 세울 때까지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잖아요. 12월까지 시간이 한 6개월 늘어나는 엄청나게 거예요. 많죠. 예. 그 기간 늘어나는 동안에 총리로서의 지금 역할,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그 마쿠 조련사의 역할을 끝까지 해나갈 거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더라도 결과는 우리 국민한테는 치명적이가 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조련과 겐세의 역할을 하면서 봐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뭐 기각되지 않느냐 하등 잘못이 없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웅비하자 저 가닥한 야권을 물리치자 이러면서 마치 선지자처럼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 이 점 하셨으면 이제 한 4월부터 준비하시고 총리 그만하시고 이제 대권 캠프를 해서 한번 신바람 나게 가봅시다. 바른정당 저 새끼들 그 나간 놈들 저 반성하는 놈 좀 받아주고 나머지는 버립시다. 김무성 이런 건 뭐 이제 유승민 이런 건 버려도 되잖아요. 하면서 나머지 한 25명은 돌아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황교안은 정말 탄력받게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기각이 돼도 기각이 안 돼도 황교안은 수동적이든 뭐 적극적이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이제 다르네요. 어쨌든 한쪽은 그 사람의 평소 성정이나 캐릭터로 봤을 때 나오긴 힘들 것이다. 대선 뛸 캐릭터는 아니다. 아니다. 네. 예. 그리고 한쪽은 이러든 저러든 선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최소한 방어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15%라도 재산을 갖고 있는 이 선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황교안을 나올 것이다. 능가할 수 있는 후보를 못 찾아내게 된다면 예. 홍준표가 갑자기 15%를 치고 올라와서 역전을 하지 않는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안 떠밀려서라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분의 캐릭터상 이 사람의 캐릭터상 떠밀리는 데는 워낙 익숙하니까 그렇죠. 네. 예.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분이니까. 잘하니까. 네. 창조적으로 다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분의 견해를 이제 잘 들었는데 저도 뭐 견해가 있지만 뭐 그 어차피 둘 중에 하나에서 유사한데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간과 그간의 오랜 국정 경험이라보다는 카바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근데 인용이 됐을 때 좀 위축될 텐데 그 짧은 시간과 위축됐을 때 떠밀리긴 하겠지만 어차피 힘도 없는 구여권에 끝까지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분은 그런 고민 없이 네. 마지막까지 충성과 자기 역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좋은 노예죠, 좋은 노예.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평론까지 하셨네요. 이 사람의 명운의 끝은 무엇인가까지도 얘기됐고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총평을 해야 되는데 방금 좋은 노예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자, 용 기자 또 한번 얘기를 송 작가한테 듣겠지만 용 기자는 총평 4부에 걸쳐 우리가 오늘 끝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황 총리란 인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곁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또 죽었으면 좋겠다. 네. 저 그렇게 좋다는 천국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 지문은 비슷하네요 아까하고. 네.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네네네. 우병우, 황교안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좀 네네네네. 기춘형도 포함시켜줍니까? 그분께서는 뭔가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뭘 운명을 이야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분에게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죠. 그렇죠. 우리 극장 1호로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찍어냈잖아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김기춘 전. 저 또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 팟캐스트계 김기춘 소리를 듣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애증의 관계죠. 김기춘으로서 김기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기춘이 김기춘에게 말한다.
이거 1시간짜리인데 특별 대담 해야 되겠는데? 김기춘에게. 요거는 나중에 진짜 특별 대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저는 황교안 총리의 여기 국회 정부 질의 답변의 내용에 가름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더 무섭네요. 예.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참고로 방금 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중에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 좀 꾸짖었잖아요, 저번에. 꾸짖었다고 삐져가지고 배제시켰어요. 각종 법정 모독을 시행한 뒤에 예. 그 뒤에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네. 그 사람은 다시 난 너 싫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나하고는 얘기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네. 야, 참 야비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노예 말고 또 표현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분은 정말 일생을 교인과 검사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을 양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유일신앙에 젖어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이런 훌륭한 분을 욕하시려니까 이렇게 사례도 들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5시간을 가둬놓고 이렇게 멘트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례가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저번에 삼성과 이재용 얘기하다 살에 걸려 뒤에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재벌의 무서움 알았다니까요. 권력의 무서움 느껴보십시오. 네. 아무튼 이 사람은 권력에 순응하고 조직에 순응하는 것을 일생에 업이고 숙명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철학적 결정을 종교를 통해서 얻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광신도에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적인 철학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조직이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아바타이자 로봇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벌어질 정치사 안에서 황교안의 역할은 정범의 역할, 끊임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존해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정범의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황교안의 움직임, 황교안의 발언, 황교안의 행동을 황교안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황교안을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 세력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를 색출하고 그 세력의 어떤 야욕을 저지하고 지금의 잘못된 관행들과 부패를 척결하는데 황교안이 목표가 아닌 황교안의 배후를 볼 줄 아는 정치적인 포지션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안에 대한 평가. 월계수의 광주 청년 지부장 출신께서. 야, 25년 전 얘기, 25년 전 얘기. 네. 이분 해외로 자유롭게 다니시기를 우리가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